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네, 여당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출범시키자는 절충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노동자 생명이 우선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에 열쇠를 쥔 과반 의석 민주당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기능을 줄여 2년 뒤 개청하고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1시간 반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거부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법 적용 유예는 별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의총 전 노동자 사망사고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유예에 거세게 반대하고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민주당이 살려면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중립입니다! 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들도 법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 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소자영업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외면했다면서 끝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여야가 최근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지하로 내리고 지상부지를 개발하는 이른바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정작 재원 마련 방안에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건 국민의힘이 비슷한 정책을 공약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이 대표도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철도 때문에 사실 제일 문제가 편의성은 있는데 완전히 이 도심을 갈라버리잖아요. 넘어 달릴 수도 있고. 철로를 지하로 내려 분진과 소음 피해를 줄이고 지상부지에 주거 복합단지 등을 개발해 수익을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산, 대전, 호남 등 광역철도망과 GTX 예정 구간 등 지하화 범위도 전국으로 넓혔는데 여당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발 이슈를 띄워 총선 표심을 자극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여야 모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간 자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그 자체에서도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택이 생길 수 있고 공원이 생길 수 있고 상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부분을 민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별도 예산 투자는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건설업계 위기설까지 불거진 현재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민간 투자를 제대로 유치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길이 적지 않습니다. 상판 부지가 비싸게 매각되고 그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이 후끈해져야 굴러가는 민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 범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흐지부지 돼가던 수도권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론 논의에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법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김포 그리고 구리, 하남시의 법안을 저희가 이미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사탕 발림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지만 수도권 여론 추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이 걸린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종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듣기엔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구리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구리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밥상 물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리시는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해온 지역인 만큼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을 전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열리는 최고위 회의에서 전당원 투표 여부와 준연동형 또는 병립형 등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서 당 사무국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실무진 차원의 준비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다음 주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대담을 녹화한 뒤 오는 7일 저녁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소외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계획, 민생 과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고 제2부속실 신설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합동감식에는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이 차례로 참여해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화재로 순직한 2 젊은 소방관을 애도하기 위해 경북도청장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경북도는 고인들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문경시의 문경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고인들의 고향인 경북 구미, 상주 소방서를 비롯해 문경소방서, 경북도청 동락관 등 4곳에는 오늘부터 5일까지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7시로 예정됐습니다. 순직한 2 소방관은 사람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조대 자원에 일해왔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당국은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27살 김수강 소방장과 35살 박수은 소방교. 김 소방장은 2019년 공개 경쟁 채용으로 임용해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 어렵기로 소문이 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구조대에 자원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박 소방교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2022년 구조 분야 경력 경쟁 채용에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순직한 2 소방관 모두 훈련에 적극적이었고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구조활동에 임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신장도 큰 우리 김대원 같은 경우에도 모범이 되고 시범도 아주 잘 보이는 다 훌륭한 대원입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이 근무하던 문경 소방서에는 근조 현수막이 내걸린 채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함께 근무해온 소방관들은 불길에서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비통한 심정 속에 말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연기가 배연이 안 되니까 그게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승리죠.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가족들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상북도는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직하신 분들이 고귀한 희생인데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도 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추가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2 소방관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전북 공창군 흥덕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선운산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넉 대와 승용차 2대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일부 차로가 통제돼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6.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차들이 이를 피하지 못해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직원들이 신생아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드러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증거 위조와 의료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행정부장 50대 A씨와 수간호사 40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신생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아이의 귀를 당겨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지자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면봉 때문에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허위 소견서를 내거나 법정에서 위증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주 씨는 녹음 말고는 피해 입증이 힘든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교사 측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A씨가 발언할 당시 피해 아동을 직접 가리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혼잣말로 볼 수 있어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은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 CCTV가 의무인 어린이집과 다르게 소수 장애 학생만 있는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뒤 주호민 씨는 녹음 말고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A씨 측은 유무죄가 아닌 교사 발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건 특수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법적 다툼에 시달린 A씨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살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을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한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must look at the capability development and to be able to pace that, to deter that. Extended deterrence, particularly with U.S. strategic forces, is absolutely essential.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이에 따른 한국의 정찰 활동 강화로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greater volume of testing and weapons demonstrations on the part of the North. So despite the public statements, it continues to be tense.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평화와 안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넘어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t is concerning. Deeply, it is symbiotic, providing sanctions evading materials and potentially high-end technology to North Korea. 퍼파로 지명자는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기면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고립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동맹에 대한 신뢰와 결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외교 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제 각국 대사들을 베이징 국가대국원으로 초청한 신년 행사에서 지난해 외교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정상 외교 사례를 차례로 언급하며 의미 부여를 했지만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한중 정상의 공식 회담이 없었기 때문인데 최근 멀어진 양국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다 보니까 선관위는 개표 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검표를 담당할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픽 보면은 이렇게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필요한 인력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텐데 선거 사무의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최저시급 수준의 수당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단에도 표가 하나 보입니다. 실제 지난 총선과 대선 또 지선에서 선거 사무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원이나 대학생 등 민간인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사전 교육을 하더라도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개표 시간도 더 오래 걸려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할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수당을 30에서 50%가량 인상하거나 투표 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68일. 과연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현역병 면제 사유 1위, 마음의 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흔히 면제 사유 1위는 고도 비만이나 저체중 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3년 연속 정신건강 문제가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작년 4급 이상 판정 사유를 진단 과목별로 보자면 1,600명이 정신건강의학과에 해당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울증 진단을 받은 비율이 늘고 있는데요. 작년 4급과 5급 판정을 받은 인원 중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이들은 5,900여 명이었는데 이 중 35%가 우울증이었습니다. 2019년 24%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즉 6급 이상을 판정받는 경우는 2022년에 19명, 작년에는 13명에 그치는 등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게임 중독 여부도 면밀히 판별하고 있고요.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직구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 7,5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2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 대상 직구가 크게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대중 직구액은 3조 2,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해 전과 비교해서 무려 12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빠르게 세를 넓힌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서 집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직구액이 대미 직구액을 뛰어넘었습니다. 한편 대일 직구액도 11% 증가했는데요. 한 해 전 30% 증가보다 증가율은 둔화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이 늘면서 굳이 온라인으로 직구를 할 유인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예산 이야기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보이는데요. 지난달 27일 충남 예산시장의 모습입니다. 빈 테이블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모습인데 백종원 요리 연구가가 일부 점포를 리모델링하면서 주목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따르면 작년 예산시장을 찾은 사람은 모두 310만 9천 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산군은 이제 소멸 위기 지역에서 빼도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예산군은 2년 동안 1,5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는데 1992년 이후 30년 가까이 인구가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30대가 크게 늘고 있고 또 10대 이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게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내 일부 점포들은 가게를 빼고 있었는데요. 평당 가격이 2배 정도 올랐고 또 대부분 손님이 식당만 찾고 있어서 잡화점이나 이불 가게 등은 설 곳을 오히려 잃고 있었습니다. 예산시장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지역 특산물에 대한 판매를 늘리고 구도심 상권과 연결해서 온기를 더 넓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유럽 농민들의 성난 민심이 급기야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브뤼셀을 점령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곧 농민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시위의 시발점이 된 프랑스는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멈췄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기관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트랙터와 농민이 차지했습니다. 벨기에 각지에서 모인 트랙터는 1,300대에 이릅니다. 성난 농심은 농기구에 불을 지르고 곳곳에서 시위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벌입니다. 농민들은 과도한 환경과 농업 규제를 풀고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Mais je crois que la journée était un très grand succès. On a pu vraiment pointer sur l'aspect économique de notre lutte. C'est pas seulement des mesures environnementales. 50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합의한 유럽연합 27개 나라 정상들은 농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농업이사회에서 대책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know that this support is crucial, and we know that farmers are making good use of it. 프랑스 정부는 농민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환경 규제를 유럽연합 기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 반발이 컸던 살충제 사용 규제안 에코피토 계획은 일시 보류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값싼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viennent à déstabiliser de manière trop importante nos cours, les prix ou créer une concurrence qui serait déloyale, avec différents mécanismes qui peuvent être de bloquer, d'intervenir sur les prix ou autres. 프랑스 농민은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도로 봉쇄 시위를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중국 연구진은 사지마비 환자에게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전자기기가 부착된 의수를 통해 물병을 직접 옮깁니다. 의료진이 병의 위치를 옮기자 다시 한번 스스로 병을 잡고 움직입니다. 중국의 이공계 명문 칭화대 연구진이 발표한 이른바 무선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임플란트 임상 장면입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연구진이 신경전자기회로 명명한 칩을 14년 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이식한 결과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칭화대 연구 발표는 지난달 30일 머스크의 뉴럴링크 관련 발표 뒤 약 8시간 뒤라고 전했습니다. 经过3个月的居家脑机接口康复训练，患者可以通过脑电活动驱动气动手套，实现自主喝水等脑控功能。 연구진은 또 신경전자기회가 뉴럴링크가 개발한 칩보다 세균 침투와 환자 발작이 적은 기술이라며 뉴런의 손상 위험 없이 해당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럴링크의 칩이 뇌 조직에 직접 이식하는 것과 달리 동전 2개만한 크기의 칩이 두개골에 장착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움직이는 영화 매트리스 장면이 현실화된다는 흥분과 함께 잇따른 칩 이식 연구가 자칫 인간의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그 새해 첫 수출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늘어났다. 이 넉 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반등이 좀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이미 플러스는 작년 10월부터 돌아섰고요. 한 1년 정도 마이너스 되다가 플러스가 됐고 4개월 연속 흑자잖아요. 그래서 뭐 이 플러스 기조는 유지가 되는데 좋은 거죠. 1월달 첫 해가 18%나 증가한 게 좋은 건데 작년 1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4%거든요. 그러니까 18% 중에 한 16% 정도는 기저효과,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플러스 2% 정도 늘어난. 뭐 일종의 좀 폄훼를 한다면 그렇고,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그동안 상당 기간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플러스로 돌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수출의 한 20%, 25% 가량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최근에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수출도 좋을 리가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여전히 수출이 앞에서 경제를 앞에서 끄는데 수출이 안 좋으면 한국 경제 회복이 늦어질 거라는 우려감.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반등을 했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좀 좋은 시그널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실장님,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반도체였는데요. 전년 대비 56.2%가 늘었다라는 이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는 겁니까? 반도체는 계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수출되는 달이 있고, 반도체가 좀 적게 수출되는 달인데 1월은 좀 적게 수출되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1월 증가율이 이제 56%인데 이것도 상당히 뭐 우리가 알겠지만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1월 수출액 자체로 보면은 지금 94억 달러가 반도체가 집계가 되는데 이게 작년 1월이 60억 달러니까요. 많이 늘었죠. 그런데 이게 기존에 한 몇 년 동안의 월 평균 반도체 수출액을 보면 물론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반도체가 호황이었으니까 108억 달러 월 평균 정도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80억 달러,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늘었죠. 그런데 반도체 수출 규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번에 94억 달러 나온 게 많이 된 건 아니에요. 이보다 좀 더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이제 그 100억 달러 이상이 월간 기준으로 계속 꾸준히 돼야 반도체가 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이 중국 대중 수출이 좀 반등을 한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수출이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인 게 좀 그 영향도 있을까요? 뭐 절대적입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 보면 사실 잘 모르시는데 직관적으로는 그 통계를 보면 미국으로 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의 시장은 미국 내 공장에서 거의 충당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53%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쪽 비중이 높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 수입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럼 중국에서 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수요가 많이 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제 중국 기업의 수요만 가지고는 늘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 수요보다는 글로벌 시장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를 많이 수요하고, 그런 덕에 이제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전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 수출도 회복되고 또 전체 수출의 플러스 성장 이런 것들이 다 좀 퍼즐이 맞춰졌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수출이 플러스가 이제 상당 기간 뭐 이제 마이너스 나기 좀 어렵고 특별한 뭐 이벤트만 없다면, 그런데 약간 좀 불안한 요인은 좀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기억으로 한 1년 넘게 마이너스예요. 예. 자동차 중에 전기차 수출은 플러스는 나오는데, 그 말은 이제 2차 전지의 수요가 없다는 거고, 그럼 전기차 우리 시장, 내수 시장이나 나아가선 전기차 수출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2차 전지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우리 이제 새로운 어떤 수출에 아직 비중은 적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 신수출 산업인데,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그 기업들이 거의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좀 올해는 고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흐름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SK하이닉스 작년 4분기 1년 만에 지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D램 부분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와 함께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세에 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삼성전자는 정확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흑자 전환했는데, 뭐 낸드 플래시나 다른 반도체까지 합하면 4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2조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뭐 D램이 주력이니까 최근에 이제 HBM도 뭐 생산하지만 4분기에 그 전사 차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글쎄요. 생각보다는 좀 흑자로의 전환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원래 애당초 몇 달 전에만 해도 작년 중에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도체 불황은 좀 길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반도체 불황이 좀 길어진 게 어쨌든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뭐 최첨단 공정도 있겠지만 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좀 떨어지는 공정들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제품들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으로의 수출이 좀 늘어야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좀 업황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상당한 그 기술 수준이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AI에 관련된 반도체는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쪽은 오히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뭐 반도체가 예를 들어 뭐 많은 가전에 들어가잖아요. 뭐 텔레비전이랑 이런 데 AI 반도체가 들어갈 이유는 없죠. 말씀하신 좀 질 낮은, 수준이 낮은 이제 그런 반도체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쪽의 어떤 범용 수요는 최근에 좀 회복이 상당히 좀 느려서, 다행히 이제 D램이라는 건 이제 그런 쪽인데, 그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4분기까지는 뭐 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좋아지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이제 강도 높게 감산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삼성전자는 올해도 당분간 감산 방침을 이어간다고 해요. 그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글로벌 반도체 조사 업체들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점점점 높아질 거다. 말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보고서들의 앞단의 전제는 뭐냐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이어갈 경우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올해 이 연말까지. 이 말은 뭐냐면 반도체 시장 수요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만약에 시장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이제 확실한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감사는 조만간에 종결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컨퍼런스 콜도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그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좀 불확실한 측면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장님은 이제 올해 또는 이제 단기간 목표를 봤을 때 좀 반도체 업황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작년보다 좋아지는 건 분명하겠죠. 네. 그리고 작년처럼 적자가 나오지는 않는 건 누구나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일치가 하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쪽이 크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품목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삼성전자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좀 그 본격적인 회복 시기를 시차를 뒀어요. 예. 그러니까 D램은 한 1분기 정도, 낸드 플래시는 한 2분기, 뭐 그래서 감산 조치도 그때까지 하겠다고 낸드 플래시도 연장을 했는데 이게 낸드 플래시 사용처를 보면 이제 주로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SSD라 그래서 이제 기억 저장 장치, 그러니까 PC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수요가 좀 더디게 느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아까 이제 2차 전지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데 스마트폰도 계속 한 1년 넘게 마이너스입니다,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마트폰 수출을 가지고 있는 세계 시장 전체를 확장을 한다면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낸드 플래시 쪽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회복이 더딜 것 같고 그리고 D램은 사실 뭐 우리만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은 오히려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고 지금 이제 부상이 된 게 AI 관련된 반도체인데 HBM이라 해서 이쪽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마켓 쉐어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전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시장 수요에 따른 반도체 부문별로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격차가 있을 걸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그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실장님. 사실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하고 반도체 산업을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된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쯤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제 뭐 반도체 기업은 아니고 이제 IT 기업인데 거기다가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좀 막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제약을 두고 이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인데 뭐 이 사람이 워낙 좀 실업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좌충우돌 하긴 하지만 대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가져갈 몫을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관계에서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반대쪽에 서고자 하는 국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동기도 작용을 했겠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특히 TSMC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뭔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반도체 산업과 트럼프의 대선 당선을 너무 연관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이제 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이제 자동차 산업이 아주 재앙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대선도 있고 또 미중 분쟁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미중 분쟁이 어쨌든 격화할수록 중국 내 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이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어떤 미국의 어떤 반도체 민간 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데 중국으로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미국이
그냥 애지간하면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것조차도 막아라. 이런 이제 어떤 미국 그 반도체 협회의 요구라면 걔네들은 뭐냐면 이제 그 바이든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선거철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미국이 가져갈 몫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바이든도 그런 요구들을 좀 무시하긴 좀 어렵고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도 이제 그런 쪽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반도체 산업과 트럼프를 연관짓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뭐 선거 기간 중에 뭐 지지율이 거의 박빙이다. 그럼 무차별적으로 폭격할 수도 있어요. 미국 외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승 마감을 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좀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욕 증시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뭐 좋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그 특히 알파벳이라든가 MS라든가 AMD라든가 AI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쪽의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 쪽 수요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제 상승 마감됐던 거는 저거 같아요. 일단은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날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3월 동결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상쇄시킬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기업보다는 메타라든가 예.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던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실장님 메타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지금 빅테크 기업도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에 대해서 좀 평가가 엇갈립니다. 애플 주가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애플이 그 지금 시총 2위인가로 밀렸죠, 제 기억으로. 예. 애플 요번 전체적인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아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국 쪽으로 가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확 줄었거든요. 예. 애플 전체 매출의 한 20%가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중국 시장이 어떻게 주력 시장인데 거기서 점점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애플 자체의 문제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4분기 매출 실적은 좋은데 한 5분기 만에 이제 마이너스를 탈피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은 뭐 당분간 계속 좀 상승하거나 좀 견고한 뭐 상승세 이렇게 좀 탈 거라고 보십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 모든 기업들이 뜨는 건 아니고 이게 AI 테마주가 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 테마주라는 건 얼마 못 가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AI 테마주 올라간다 그래서 뭐 그쪽에 투자 관련된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펀더멘털보다는 올라갈 때는 그거보다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실적과 우리 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또 크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AI 테마주가 뭐 계속 연중 내내 올라간다.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정당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반해 김 사령관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아무 말 없이 입정했습니다. 오늘 저 박정훈 대령하고 대면이신데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수사 외압 의혹이 본격화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상관을 대면한 박 대령은 법정에서 거수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사령관은 수사 독립성을 보장했고 박 대령을 신뢰했던 건 사실이지만 혐의자를 특정 말라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존중했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데 박 대령이 항명한 건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장관의 보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과 김 사령관의 SNS 대화 등을 근거로 사실 박 대령과 생각이 같았던 것 아니냐며 외부 외압 의혹을 부각했고 이에 김 사령관은 국방부 측에 박 대령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겨냥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고 쏘아붙였고 박 대령은 사령관님이 참담한 일을 겪으며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기도 했지만 김 사령관은 재판 내내 박 대령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김 사령관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과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해당 사건을 이같이 명명하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으로 이름을 정한 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도 수사선상에 올렸냐는 의미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관련된 내용은 다 확인할 것이라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폐수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외부 정비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진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근무자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YTN은 6년 전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발생한 다소 민감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입생 동기 간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대학 측은 성폭력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고 전문기관 CCTV 화면 분석 결과도 좀 달랐습니다. 당시 도망치듯 입대해야 했던 남학생은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무기 정학을 당했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살 박모 씨, 지난 2018년 대학 신입생이던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술에 취한 박 씨가 대학 건물 복도에서 동기 여학생의 목을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전날 개강총회에서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상황.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은 박 씨는 반박하지 못했고 대학 측은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분 16초 길이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 우측 통로에서 여학생이 박 씨를 끌고 나옵니다. 통로를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장난치듯 실랑이를 벌입니다. 박 씨가 다시 화장실과 계단이 있는 통로 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학생이 말리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 얼굴을 손으로 밀치더니 팔을 붙잡아 통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40초 뒤 두 학생은 통로 밖으로 나왔고 이후 집에 가고 싶다는 박 씨를 여학생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대학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학생이 신고자였는데
당시 박 씨가 통로 안쪽 남자 화장실로 자신을 끌고 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뒤늦게 CCTV를 확인한 박 씨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얼굴을 밀친 행위가 폭행일 수는 있어도 성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이 성추행인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건지, 어떤 걸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건지. 법영상 분석연구소 감정 결과는 어떨까? 여학생은 7회, 남학생은 2회 신체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인물이 한정된 공간에서 9회 이상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가 식별돼 일반적인 강제추행 행동 패턴이기보다는 통상적인 실랑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보호 차원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 박 씨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교수에게 성추행 판단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학교 측의 제안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박 씨. 성폭력범으로 낙인 찍힌 뒤 도망치듯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 얘기만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강간범이 돼 있고 가해자가 돼 있고 그런 게 억울하죠. YTN 홍서욱입니다. 네, 이렇게 성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단 뒤 도망치듯 입대했던 남학생은 전역 후에 복학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며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 교수가 내민 확약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2018년 사건 발생 직후 박 씨는 서둘러 입대했습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였던 교수가 군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이를 받아들여 휴학계를 냈는데 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년간 복학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였습니다. 어차피 군대는 저도 가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간단한 걸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휴학계를 낸 거였거든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박 씨는 확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확약서가 작성됐고 문제가 된 성추행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전역 후인 2020년 2학기 휴학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대학도 복학을 받아줬고 이후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복학 1년 후 박 씨가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성추행범 꼬리표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확약서에 적힌 3년 휴학 조건을 박 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회장 선거 공청회에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한 건 2차 가해라며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성추행 여부가 아닌 확약서 이행 여부만을 따진 재판은 학교 측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학 측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며 해당 사건의 더는 답변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무기정학으로 쫓겨난 박 씨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 경찰 조사 한 번 없이 찍혀버린 성추행 범죄자 낙인에 박 씨 가족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폭력범에 그냥 이렇게 떼쓰는 건지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CCTV 영상 꼭 좀 한번 봐주세요. YTN 지환입니다.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가량 줄어듭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서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이달 지역 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This is a devastating security breach that was leaked out of the Pentagon. The most highly classified documents of the war. 7,000 pages detailing how the White House... What will happen if we don't publish it? We will lose. The country will lose. 전쟁은 강력한 행동과 선전을 응원한다. There shall be neither victors nor vanquished among us, but only equals.
in the partnership of peace. America's leadership and prestige depend but on how we use our power in the interests of world peace.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 knows, will never start a war. We are not about to send American boys 9,000 to 10,000 miles away from home. 뉴욕 타임스를 바라던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역사를 담은 1급 기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던 미국 정부가 이권을 차지하려 일으킨 전쟁이며 이길 수도 없는 전쟁임을 알고 있었다니 국민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문서 유출 사실을 안 닉슨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제소했고 타임스는 1심에서 보도 정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스에 대한 보도 정지 판결에 굴하지 않고 베트남전 비밀을 추가 폭로했다. 이 문서를 처음 유출한 데니얼 엘스버그는 징역 115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미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흘 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도 언론 자유가 인정된 판결을 받았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한편 연일 온화한 날씨를 틈타서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렸는데요. 현재 서울은 대체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오늘까지는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충남과 전북,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눈발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전남 해안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당분간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 광주는 3.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6도, 부산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절기 입춘인 일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